어떤 사람은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분명 즐거운 자리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스스로가 작아 보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표정부터 편안한 사람,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부러운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그 감정은 부러움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선 자신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친구는 요즘 배우고 있다는 취미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대화에 온전히 끼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유로움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하루였는데 마음 한켠이 자꾸만 무거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사회적 비교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주변과 자신을 견주어 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대부분 위쪽을 향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편안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런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촌이 여행 이야기를 꺼낼 때,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새로운 취미 이야기를 할 때, 직장 후배가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개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대화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나는 왜 저렇게 여유롭지 못할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계산의 결과가 마음 한쪽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자격지심은 사실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은 부러움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할 힘도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감정은 어떤 사람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의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이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비교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건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나는 여유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감정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다시 정체성을 굳히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도 반대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부터 다르게 쌓아가는 겁니다. 행동이 쌓이면 정체성도 서서히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비교의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쪽을 향한 비교, 다른 하나는 아래쪽을 향한 비교입니다. 위쪽을 향한 비교는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상대의 격차만 확인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위쪽 비교라도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시선을 두면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여유로운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여유로워지는 행동을 반복해온 것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순간 부러움은 좌절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칩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비슷하게 팍팍한 사람들 곁에만 머무릅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어벽을 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닮고 싶어 하던 모습으로부터도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다 원하던 것까지 놓아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인간관계를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닮고 싶은 그 사람에게서 딱 한 가지 사소한 행동만 가져와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말해보는 것. 자기 전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는 것.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다독여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거창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늘 정갈한 말투를 쓴다면 그 말투 하나만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산책을 한다면 그 산책 하나만 흉내 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목표로 삼으면 금방 지치고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행동 하나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동창 모임에서 위축됐던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딱 한 가지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딱히 없다고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무엇에 감사할지를 무의식적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화하는 말투에도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환경은 대부분 자기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인간관계도, 지금의 하루도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반복해온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은 곧 행동이 바뀌면 환경도 서서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를 말하는 사람과 매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표정을, 다른 말투를,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떤 사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부터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을 먼저 만나면, 좋은 기회가 먼저 오면 그때 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작은 행동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기회도 서서히 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꿔서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어떤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에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눅 들었던 순간들,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은 어떤 사람이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거리두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옮겨보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여유가 어느새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